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만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1996년 7월 8일) 부산 남포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진상회. 어묵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는 작은 가게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손님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세라는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22살 부산대학교 3학년이었던 세라는 방학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째 일하던 곳이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주문을 받고 어묵을 나르고 계산을 하는 일. 단순했지만 세라는 성실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묵탕 하나 더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세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점이었죠. 인사성 바른 대학생이라고들 했어요. 사장 박만호도 처음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도 빠르고 실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세라의 표정은 달랐어요. 오후 6시쯤부터였을 겁니다. 세라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어딘가 멍한 표이었죠. 주방에서 어묵을 담아 나올 때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님 하나가 물었어요. 아가씨,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죠. 저녁 8시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카운터 앞에 서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영수증 뭉치를 손에 쥔 채 뭔가를 확인하듯 장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세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장부 한쪽에는 6월 15일자 입금 기록이 있었어요. 시장 상인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 그런데 같은 날짜 몇 페이지 뒤에 똑같은 금액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도 같았죠. 세라는 천천히 영수증을 뒤적였어요. 원본 영수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사본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왜 같은 돈이 2번 기록된 걸까요? 더 넘겨봤습니다. 5월에도 4월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만 달랐을 뿐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실제 입금액보다 장부상 금액이 더 컸어요. 차액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었죠. 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회계 기초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장부 조작의 가장 흔한 방법은 이중 기록이라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서 적어두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세라는 영수증 몇 장을 조심스럽게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오해는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박만호가 나왔습니다. 세라야, 오늘 장부 정리 다 됐어?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세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만호는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20년 넘게 구른 사람이었죠. 세라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뭐 문제 있어? 아니요, 없어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만호는 잠시 세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일찍 들어가도 돼. 괜찮아요.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세라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너무 빨리 덮어버려서 오히려 의심을 샀죠. 박만호의 시선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세라야. 네. 혹시 장부에서 뭐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세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만호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숫자 좀 헷갈려서요. 그래. 그럼 됐어. 박만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내가 마무리할게. 네, 알겠습니다. 세라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는데 박만호가 다시 불렀어요. 세라야, 잠깐만. 세라는 멈춰섰습니다. 주방에서 얘기 좀 하자. 급여 관련해서. 급여요? 세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말일에 받았어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알겠어요. 세라는 박만호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밤 9시 반이었어요. 주방 안은 좁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창고 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박만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세라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 세라는 천천히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더 좁았어요. 철제 선반에 어묵 재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만호는 선반 뒤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번 달 급여야. 미리 줄게. 네. 그럼 감사합니다. 세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봉투가 너무 얇았습니다. 평소보다 가벼웠죠. 그런데 세라야. 박만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오늘 장부에서 뭘 본 거지? 세라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박만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세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었죠. 사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영수증 어디 갔어? 세라는 움찔했습니다. 주머니. 아까 넣어둔 영수증들이 아직 주머니에 있었어요. 박만호도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내놔. 사장님, 이건 내놓으라고. 박만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라는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죠.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건 범죄예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상인조합 돈을 빼돌린 거잖아요. 전 이거 신고할 거예요. 경찰서에 다 말할 거예요. 순간 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라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세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놓으세요. 세라가 팔을 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균형이 무너졌어요. 세라의 몸이 옆으로 쏠렸고 철제 선반이 흔들렸습니다. 쾅! 선반이 넘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세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죠. 박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삼진상회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인근 가게 주인이 다시 켜진 불빛을 목격했죠.
누군가 뒷문으로 무언가를 끌고 나가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묵집 뒷문 근처에서 가방 하나가 발견됐어요. 세라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수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죠. 하얀 손수건에는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엄마, 나 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할게요. 세라가 대학 입학식 날 어머니께 받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1996년 7월 9일 아침, 세라의 어머니 정혜숙은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 세라는 매일 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늦어도 11시 전에는 꼭 연락했죠. 엄마, 오늘도 잘 끝났어. 걱정 마. 항상 그렇게 말하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엔 전화가 없었어요. 정혜숙은 불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의 자취방으로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정혜숙은 남포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삼진상해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었어요. 평소엔 아침 일찍 문을 열었는데 그날은 달랐죠.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혜숙은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뒷문 근처에서 딸의 가방을 발견했죠. 낡은 청가방. 세라가 매일 메고 다니던 거였어요. 가방 옆에는 손수건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혜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골목을 헤맸습니다. 주변 가게마다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라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정혜숙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는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죠. 그는 신고서를 받아들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딸분이 평소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없어요. 남자친구는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갑자기 훌쩍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세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형사들이 삼진상해를 찾아갔어요. 박만호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세라가 먼저 퇴근했어요. 정가게 정리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론요?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형사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창고도 깨끗했죠. 피 흔적도 싸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만호는 협조적이었어요. 장부도 보여줬고 직원 명단도 제출했죠. 세라는 좋은 아이였어요. 성실하고 밝았죠. 갑자기 사라져서 저도 걱정됩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탐문 수사도 했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포동 골목은 비교적 한산했거든요. CCTV도 없었죠. 1996년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이상한 증언이 있긴 했습니다. 삼진상해 맞은편 슈퍼마켓 주인 김영자 씨였어요. 그녀는 말했죠. 그날 밤 11시쯤 어묵집 불이 다시 켜져 있었어요. 분명 봤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박만호는 부인했습니다. 10시 반에 문 닫고 바로 나왔어요. 불도 다 껐고요. 김영자의 증언과 박만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형사들은 추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라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정혜숙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골목마다 붙였죠. 세라의 사진과 함께 간절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을 찾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수사는 점점 흐지부지 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정혜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딸분이 먼 곳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세라는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출 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정혜숙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딸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남포동 골목을 매일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딸 본 적 없으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세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혜숙은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세라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자취방 앞에 놓았습니다. 세라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와. 그러는 사이 박만호는 삼진상회를 정리했습니다. 2년 뒤에 가게를 닫았어요. 그리고 같은 시장 안에 새로운 어묵 가게를 열었죠. 장사는 잘 됐습니다. 박만호는 시장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 됐어요. 2016년 봄, 부산시는 남포동 일대를 재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새 상가를 짓기로 한 거죠. 공사가 시작됐어요. 4월 중순 철거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삼진상회가 있던 건물 지하였어요. 오래된 저장고 벽 틈새에서 검은 비닐 뭉치가 나왔죠. 인부들은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닐을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뼈였습니다. 인골이었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여성의 유골. 사망 시기는 약 20년 전. DNA 대조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윤세라. 20년 전 사라진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게 또 있었어요. 명함 한 장. 비닐 속에서 함께 나왔죠. 오래돼서 글씨가 많이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삼진상회 박만호 대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부산 어묵집 여대생 실종 사건 20년 만에 재조명. 신문과 방송이 연일 보도했어요. 정혜숙은 뉴스를 보고 쓰러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던 거죠.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박만호의 가게였어요. 그는 여전히 시장에서 어묵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만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만호 씨, 윤세라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박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애는 좋은 아이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였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애가 퇴근한 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박만호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형사들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만호는 한결같았어요. 모른다고만 했죠. 증거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이었으니까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어요. 형사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죠. 누구십니까? 조태수라고 합니다. 20년 전 삼진상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산역 앞입니다. 지금 갈게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조태수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47살의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그는 형사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조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저도 가게에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이 이제야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죠.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6년 그때 저는 27이었습니다. 삼진상회에서 배달 일을 했죠.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7월 8일 그날 저는 늦게까지 일했어요. 배달이 많았거든요. 밤 9시 반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윤세라 씨는요?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죠. 조태수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세라 누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일했죠. 저한테도 친절했어요. 배달 갈 때마다 물 챙겨주고 힘들면 쉬라고 말해주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달 가방을 정리하려고요. 그때 사장님이 세라 누나를 불렀어요. 조태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창고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굳이 창고에서 얘기하지 하고요. 그래서요? 저는 주방 뒤편에 있었어요. 창고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세라 누나였어요. 이건 범죄라고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어요.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말한 겁니까? 조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사장님이 상인조합 돈을 빼돌렸다는 걸요. 형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상인조합 돈이요? 네. 사장님은 그때 남포시장 상인조합 회계를 맡고 있었어요. 조합비랑 운영비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조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돈을 빼돌렸어요. 장부를 조작해서요. 실제로는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0만 원이 들어온 것처럼 기록하고 차액을 빼먹는 식이었죠.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사장님이 그 돈으로 불법 대출업을 했다고요. 시장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죠. 고리대금이었어요.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조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 누나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장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을 거예요. 영수증이랑 장부 내용이 안 맞았을 테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둘이 싸웠어요. 세라 누나는 신고하겠다고 했고 사장님은 막으려고 했죠. 그 다음은 뭘 들었습니까? 조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비명이었어요. 짧은 비명 소리.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났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철제 선반이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아마도요.
조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몰래요. 아무도 모르게.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조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손가락 꼽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냥 떠돌이 배달원이었고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론요? 다음 날 가게에 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죠. 며칠 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만두라고 했어요. 갑자기 가게를 정리한다면서요. 급여는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죠. 조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날 밤 뭔가 일어났다는 걸요. 세라 누나가 다친 걸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조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주일 뒤였나? 술 한잔 하자면서요.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그날 밤 뭘 봤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조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형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입막음 돈이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을 떠났죠. 조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겁쟁이에요. 20년 동안 도망쳤어요. 서울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여기저기 떠돌았죠.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세라 누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악몽을 꿨죠. 매일 밤 누나가 나타나서 물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왜 날 버렸냐고. 조태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뉴스를 봤어요. 누나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거요. 그때 알았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당신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태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요. 제가 그때 적어둔 일기예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6년 7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죠. 오늘 세라 누나가 사라졌다.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이 뭔가 했다. 나는 겁쟁이다. 형사들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조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어요. 저도 공범이니까요. 침묵했으니까요. 형사들은 재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장부를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남포시장 상인조합에 남아있는 기록을 샅샅이 뒤졌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호가 회계를 맡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조합 운영비에서 약 1,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장부상으론 지출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 영수증은 없었죠. 더 조사했습니다. 박만호는 그 돈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사채를 빌려줬어요. 월 이자가 5%였죠. 불법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증언했어요. 박 사장한테 돈 빌렸어요. 이자가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만호는 조합 돈을 빼돌렸어요. 세라가 그걸 발견했죠.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박만호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던 거예요. 형사들은 다시 박만호를 불렀습니다. 박만호 씨,
1996년 상인조합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만호는 침묵했습니다. 윤세라 씨가 그 사실을 알았죠? 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답하십시오. 박만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어요. 조태수의 증언, 일기, 장부 기록, 상인들의 증언. 모든 게 박만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만호를 기소했어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9월 부산지방법원.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정혜숙이 앉아 있었죠. 박만호는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박만호는 1996년 7월 8일 밤 피해자 윤세라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장부 기록, 조태수의 증언, 상인들의 진술서. 모든 것이 박만호의 범행을 가리켰죠. 피고인은 상인조합 운영비 1,500만 원을 횡령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박만호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조태수 증인을 신청합니다. 조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증언했어요. 창고에서 들린 소리, 세라의 비명, 철제 선반이 넘어지는 소음. 모든 걸 말했죠. 박만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어요. 증인은 직접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네, 하지만 그렇다면 추측일 뿐입니다. 변호인은 계속 공격했어요. 조태수의 증언에 구멍을 내려 했죠. 하지만 조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세라 누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정혜숙이 증인으로 섰어요. 그녀는 박만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제 딸은 착한 아이였어요. 정혜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학에 가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계사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냈어요. 세라가 입학식 날 받았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여기 딸아이가 쓴 글이 있어요. 엄마, 나 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할게요. 정혜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애가 왜 죽어야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옳은 일을 하려다 죽은 거잖아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만호는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세라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명함이었죠. 이 명함은 피고인의 것입니다. 왜 피해자의 유골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명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하던 곳 사장의 명함이니 당연히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 유골이 발견된 곳은 삼진상의 건물 지하입니다. 누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사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피고인만이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만이 시신을 숨길 수 있었죠.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네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그날 박만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결심한 듯 보였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진술하겠습니까? 박만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제가 세라를 죽였어요. 정혜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 사람이 그녀를 붙잡았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계속하세요. 박만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세라가 장부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가 조합돈을 빼돌린 걸 알아버렸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가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다 말하겠다고 했죠. 저는 막아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끝장나니까요. 박만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고로 데려가서 설득했어요. 제발 신고하지 말라고 돈을 갚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세라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범죄라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화가 났어요. 이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세라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세라가 뿌리쳤어요. 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손이 나갔어요. 밀쳤어요. 세라가 비틀거렸죠. 그러다 뒤로 넘어졌어요. 방청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철제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쿵 소리가 났죠. 세라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박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세라를 흔들어 깨웠죠.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어요. 피가 흘렀어요. 머리에서요.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세라야, 세라야 부르면서 흔들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맥박을 짚어봤어요. 뛰지 않았어요. 정혜숙이 오열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조태수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문틈으로 봤더니 조태수가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들었구나 싶었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일단 시신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하 저장고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거든요. 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세라를 비닐로 감쌌어요. 그리고 지하로 옮겼죠. 벽 틈새에 밀어 넣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두려웠어요. 제가 끝장날 게 뻔했으니까요. 횡령도 들통나고 살인까지. 감옥에 갈 게 분명했죠. 박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세라의 가방과 손수건을 뒷문에 버렸어요.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조태수는요? 며칠 뒤 찾아갔어요. 입 다물라고 했죠. 돈도 줬어요. 박만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다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방청석은 침묵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후회하십니까?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악몽을 꿨죠. 세라가 나타나서 절 쳐다봤어요. 왜 나를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는 정혜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박만호를 보지 않았죠. 재판은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만호는 피해자 윤세라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어요. 비록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으나 범행 후 은폐하고 20년간 침묵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어요. 박만호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시장에서 손꼽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죠. 정혜숙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마이크를 들이댔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딸아이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야 끝났네요. 정혜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봤죠. 세라야, 엄마가 너를 잊지 않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날 부산 하늘은 맑았습니다. 2016년 10월 부산 남포동.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만호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사건은 일단락됐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정혜숙은 세라의 유고를 화장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친척 몇 명과 세라의 대학 친구들이 참석했죠. 20년 만에 치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세라야, 이제 편히 쉬렴. 정혜숙은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얀 유골함이었죠. 그 안에 22살의 청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라의 친구 한 명이 말했어요. 아줌마 세라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죠. 알아요. 우리 세라가 그런 애였어요.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혜숙은 바닷가로 갔어요.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죠. 세라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숙은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죠. 세라야, 기억나니? 내가 6살 때 여기 왔었지. 그때 내가 조개를 줍더니 엄마 줬잖아. 정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그때 넌 말했지.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예쁜 거 많이 사줄 거야. 그랬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숙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구나. 미안해, 세라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혜숙은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를 바다에 뿌렸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죠.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렴.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재가 파도에 섞였습니다. 바다가 세라를 품었어요. 정혜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조태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는 자수를 원했습니다. 방조제든 뭐든 처벌을 받고 싶다고 했죠.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조태수 씨,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목격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전 신고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침묵했죠. 조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입 다물고 돈까지 받았으니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으론 처벌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요.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겠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태수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속죄하며 사는 거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면서요. 조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정혜숙을 찾아갔어요.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혜숙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숙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 조태수라고 합니다. 정혜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알아봤죠. 법정에서 봤던 증인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혜숙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태수는 거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제가 그날 밤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세라 누나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조태수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20년 동안 겁쟁이처럼 도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혜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네. 조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겁먹은 젊은이였을 뿐이에요. 박만호가 무서웠겠죠.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정혜숙은 조태수를 일으켰어요.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용기 내서 증언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조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조태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부산에 정착해서 작은 식당을 열었죠.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혜숙에게 위로금을 보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았죠. 정혜숙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수가 계속 보내자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세라의 이름으로요. 윤세라 장학금.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어요. 매년 2명씩 선발해서 등록금을 지원했죠. 2017년 봄 첫 장학생이 선발됐습니다. 시상식 날 정혜숙이 말했어요. 우리 딸 세라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회계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했죠. 정혜숙은 장학증서를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세라의 꿈을 여러분이 이뤄주세요. 바르게 살아주세요. 그게 세라가 바라던 거예요.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편 남포동 골목은 변했어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낡은 건물들이 사라졌죠. 삼진상해가 있던 자리엔 작은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카페였어요. 카페 주인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죠. 그녀는 이 자리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윤세라를 추모하는 글귀였죠. 정의를 위해 용기 낸 당신을 기억합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카페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옛날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대학생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죠. 슬픈 이야기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2020년 박만호는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혜숙이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봤죠. 박만호 씨,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이제 괜찮아요. 세라를 보내줬어요. 바다에 뿌렸죠. 이제 세라는 자유로울 거예요. 당신을 용서하진 못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드니까요. 세라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매년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죠. 세라가 꿈꿨던 일이에요. 이렇게라도 세라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도 남은 시간 동안 뉘우치며 사세요. 그게 세라를 위한 거예요. 정혜숙 올림. 박만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감방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24년 현재 남포동 카페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손님들로 북적이죠. 벽에 걸린 액자도 그대로 있어요. 정혜숙은 이제 66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장학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죠. 조태수는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매달 세라의 기일에 바닷가를 찾습니다. 꽃을 바치고 묵념하죠. 박만호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몇 년 뒤면 출소할 예정이죠. 그날 밤의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돈과 탐욕은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가? 침묵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정의를 위한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세라는 옳은 일을 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헛되지 않았어요.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죠. 남포동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밤이면 여기서 기름 냄새가 난대요. 옛날 어묵집 냄새겠죠. 그리고 가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던데요. 무슨 목소리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하는 소리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저 도시 괴담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어요. 세라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를 기억하라고 속삭이고 있다고요. 바람이 불면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입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일으킵니다. 세라의 재가 섞인 그 바다가 오늘도 부산을 감싸며 속삭이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고.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이것이 1996년 부산 남포동 어묵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세라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 메시지는 계속될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용기를 내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이 윤세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